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사 요회 기본반 맡고 있는 김샘입니다. 제가 7번부터 13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가 거실 재현 설비 성능 확인과 두 가지 물어봤네요. 적용상 현실적 문제점. 방금 전병호 기술사님께서 거실 재현 설비의 현실적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죠. 공조랑 겸용하는 경우에 성능 안 나와요. 그 이야기도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일단은 거실 재현 설비의 성능 확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무슨 성능을 확인해야 되죠? 거실 재현 설비에서. 그러면 이제 거실 재현 설비가 무슨 용도이냐, 무슨 목적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재현 설비는 1차적으로 화재 실외, 피난을 위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청결층을 유지한다. 그게 1순위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 배출량을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실 재현 설비가 급기량, 또 배출량이 적정하게 나와야 되는 성능 기준이 있고요. 그거는 좀 당연한 거고, 또 거실 재현 설비는 우리 이제 소화 활동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관님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쪽에 보면은 거실 재현 설비는 두 번째 말했던 힌클리 시간 있죠. 힌클리 T라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연기층이 하강하는 시간 있죠. 근데 연기층이 하강하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요? 우리 화재안전 기준, 인명안전 기준에 보면 1.8m가 이제 한계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연기층이 내려오기 전에 거실 재현 설비가 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1.8m라는 거 유지하면서 피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급기량이나 배출량을 맞추는 부분이랑 거실 재현 설비가 제 시간에 잘 돌아야 되는 부분, 이것들이 성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24년 10월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급기량과 배기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성능.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4교시 문제에도 나왔지만 핫스모크 테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시간에 얘가 동작을 잘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을 물어본 내용들은 법만 쓰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나오게 된 근거 같은 거를 뭐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수식도 같이 좀 써주세요. 왜 이 성능 확인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힌클리 T 시간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작 시간씩은 이거야. 이런 것들도 성능 확인이 필요해. 같이 써주면 좋겠지. 법만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써주고요. 원래 우리 TAB는 부속실 재현만 하다가 이제 거실 재현까지 확장된 거죠. 이제 뭐 PBD에서는 가이드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거실 재현까지 확장된 거고, 확장된 내용을 보면은 재현 설비 성능과 관련된, 그죠? 재현과 관련된 건축이 다 되면 그때 시험을 하시오. 시험이 아니라 TAB, 시험 측정, 조정을 하시오. 다 거실과 관련된, 재현 설비와 관련된 설비가 다 되면 하시오. 그 다음에 송풍기를 할 거예요. 송풍기에 전압전류 풍량을 잴 거예요. 사전에 감지기로 해가지고 거실 재현 설비가 잘 동작하는지 이건 미리 확인해 놓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유입구와 모든 배출구에서 유입량, 배출량을 측정해야 돼요. 라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는요,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 이상, 유입구별 설계 유입량의 60% 이상. 자, 이 의미는 조금 어떤 이야기일까요?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공간 안에 배출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특정한 배출구에서 너무 많이 배출되거나 너무 조금 되죠.
그러면 나머지 배출구에서 과도하게 배출이 돼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죠? 프로그 홀링. 그죠? 프로그 홀링이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배출구에서 어느 정도 다 뽑아낼 60% 이상은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라는 기준이 나왔고요. 또 유입구는요. 유입구별로도 60% 기준이 있거든요. 만약에 특정 유입구에서 너무 많이 공기가 들어온다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 있는 플럼이 막 교란돼 버리겠네. 더 막 연기가 더 많이 나고 교란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이제 성능 기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은요. 배출량만 잘 맞추면 유입량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설계에 맞춘 거, 성능 맞춘 거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배출량이라는 이야기죠. 배출량 맞추는 게 우선이고 배출량을 잘 맞추면 유입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성능을 따로 보지는 않겠다. 적합하다고 볼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 제한의 목적에 딱 부합하는 거네요. 급기량 볼 거예요. 근데 급기량은 왜요? 배출량 때문에. 급기가 없으면 배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급기량을 맞춰줘야만이 우리가 목표하는 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로웠지요. 아마 그 앞에 거는 누구나 쓰는데 이제 두 번째 현실적 문제점 까다로웠지요. 저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연 설비 다 TAB 다 해놨어요. 근데 그 뒤로 인테리어 공사 해버려요. 막아버려요. 배출구 하나를 막아버려요.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공조 겸용이라고 하면요. 공조 겸용은 평상시에는 공조로 쓰지요. 화재 시에만 거실 제연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공조 겸용으로 이렇게 다 조정을 해놨는데 풍량이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그러면 제연으로 돌 때 그걸 다 조정해가지고 동작시킬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TAB를 잘 적용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는 우리가 항상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뭐라도 기술사적인 대책을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사회에서 지금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인증업체, 그러니까 이런 성능 평가를 하는 인증업체, 공식적으로 인증된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이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배출량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질량유량으로 돼 있죠. 최적유량, 누베, 4만, CMH. CMH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CMM 또는 CMH로. 최적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질량으로 돼 있다라고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급기 자체는 일반 상온이겠죠. 한 20도씨 상온에 급기를 하게 되면요. 화재실에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지요. 그러면요. 밀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최적은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양보다는 최적은 이미 채워버렸기 때문에 배출이 덜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설계 자체를 최적 유량이 아닌 질량 유량으로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요. 또는 만약에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 온도 발생량에 따라서 배출량을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또는 이렇게 급기량을 줄이거나 하는 제어를 같이 해줘야만이 원래 설계 목적에 맞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점검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풍량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모두 다 맞추기는 어렵다. 적용 시 모두 다 그걸 세팅해 놓기는 어렵다. 아까 말한 겸용 설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연 설비도
내열 배선과 같은 기준도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1교시는 아까 쉬웠다고 하셨죠? 이것도 어느 정도 지어서 쓰면 다 썼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도요. 이 문제는 어땠어요? 이 문제는 뭐가 고민스러웠을까요? 한 페이지를 어떻게 채우지가 고민스럽지 않았습니까? 두 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할 말은 두 줄밖에 없는데 어떻게 1교시는 무조건 한 페이지 이상 써야 되거든요. 한 페이지 이상 써야 되는데 이 두 줄로 어떻게 끝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NFP의 이야기까지 조금 더 해줍니다. 국내 스프링클러 기준은 0.1에서 1.2인데 NFP에는 최소 압력은 한 0.05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최대 압력은요, 위험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급이나 중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 압력 제한이 없어요. 뭔 말이지요? 엄청 높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압력을 높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급은요, 1.2 이하로 하래요. 우리랑 똑같네요. 그럼 왜 상급은 괜찮고 중급은 안 되지요? 중급은 그냥 제한을 안 두는 거지요? 화재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작아져도 화재 진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딩동댕. 자, 상급은요, 불 끄기 어려운 애죠. 그래서 여기는 물방울 크기도 엄청 중요해요. 이제 보통 압력을 높이면요, 살수 밀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좋기는. 그래서 경급, 중급과 같이 물방울 크기랑 상관없는 애는 압력 높여도 돼요. 더 좋아요. 그 살수 밀도가 커져가지고. 근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물방울 크기가 작아지는데 상급에서는 물방울 크기의 도 엄청 중요하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이하로만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ESFR 가면은 이렇게 여기는 못 써요라고 다시 돼 있죠. 그렇죠.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 쓰고 그래도 칸이 너무 남을 것 같다 하면 그런 설명 좀 더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칸이 남을 것 같으면. 그리고 아까 말한 0.1 이상으로 하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줄짜리가 저거죠. 0.1도 안 되면, 압력이 저거밖에 안 되면 살수 밀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살수 밀도가 안 나오면 열방출 제어도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화재 진압 제어 안 되겠죠. 이건 기본이고. 최대 압력을 제한하는 거는요. 여기가 이제 요 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0.05 메가파스칼로 하니까 면적이 뭐죠? 이게 24m 스퀘어 정도 면적을 방호를 합니다. 근데 한 0.48로 가니까 한 2배 이상 커졌죠. 방호 면적이 커졌죠. 이게 압력이 커지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방호 면적이 커져요. 살수 면적이. 그런데 너무 키우니까 1.2 너무 키우니까요. 이제 이게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좁아지기도 하고 왜곡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키우면 안 되고 적당하게 우리가 그 헤드 살수 반경 있죠? 꼭 방어에 대한 면적 있죠? 그거는 나오게 1.2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왜 썼을까요? 장단점. 헤드 방수 압력이 증가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한 장 채우기 어려워서 썼어요. 한 장 꼭 채워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방수 압력에 대한 이야기니까 방수 압력을 늘리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말한 살수 밀도가 커져요. 살수 밀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조기 소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물량도 적어들고 막 이런 이제 설계가 조금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급이나 창고 같은 데는 물방울 크기가 작아지고 그러면 모멘텀이 작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침투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으니 그거 정도를 고려하면 되겠지요. 해서 요거는 다 잘 쓰셨겠죠. 제가 보기에는 두 줄 외에 중요한 두 줄 외에 무엇을 더 잘 쓰셨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요거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하셨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점수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받아보시고 좋으셨죠? 아우, 내가 아는 것도 나왔어. 자, 아시잖아요. 잘. 그래서 크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상향식 헤드, 가지배관에 상향식 헤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패턴이 나와야 되잖아요. 살수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장애물처럼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헤드 설치 기준에 보면 여기 60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도 있어요. 그쵸? 60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얘가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살수 패턴이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문제점까지 같이 써줍니다. 살수 패턴 안 나오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원인은요, 원인과 대책 써주면 되겠네요. 거의 원인과 대책을 한 표에다 쓰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얘도 한 페이지 채우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썼습니다. 자, 원인은요, 일단은 그러니까 배관이 헤드 밑에 있어요. 그것도 가깝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배관이 또 해필 또 두꺼워요. 그래서 너무 방해가 더 생겨요. 가늘면 괜찮은데. 또 간격도 너무 좁으면 안 돼요. 더 많이 패턴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 국내 기준으로는 한 60cm, 이제 NFPA 기준은 45cm 떨어져야만이 살수 패턴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돼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고요. 감소 대책은 아까 문제점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입상권 길이를 길게 합시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는요, ESFR 기준만 있어요. 왜 ESFR 기준만 있을까요? 일반 스프링클러에서는 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놔도 그닥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무시할 수준이란 거죠. 근데 ESFR에서는 절대 무시를 못 합니다. 왜요? 조기, 진압 해야 되는데 눈곱만큼이라도 패턴 장애, 그래서 살수 장애, 감지 장애가 절대로 용납 안 되는 게 ESFR이에요. 용납이 안 돼요. 장애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ESFR에서만 이 기준을 제공하고 있죠. NFPA는 100mm 이상이면 배관도 300mm 이상 이격시키라 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지배관 구경도 적정 이하로 하고요. 프레임도 가지배관하고 평행하게 하고요. 그럼 적어도 거기는 안 부딪힐 테니까요. 또 행거도 우리 배관처럼 행거도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행거도 어느 정도는 이격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ESFR은 장애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ESFR이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네. 제가 맡은 문제는 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웠어요. 사실 그래서 문제풀이 준비하는 것도 짧았습니다. 신축 배관 길이 제한 이유 다 알고 계셨나요? 신축 배관이 길이 제한하고 있다는 거? 신축 배관이 뭐지요? 영어로 플렉시블, 그렇죠? 플렉시블 파이프, 신축 배관. 자, 플렉시블 딱 하니까 무슨 느낌이 나죠? 아, 내진도 괜찮겠네? 이런 느낌이 나죠? 플렉시블 조인트처럼. 내진에도 이렇게 유연성을 갖는 그런 배관이죠. 그래서 신축 배관의 개념, 정의는요, 가지배관이랑 그냥 헤드를 붙이는데, 가지배관이랑 헤드를 연결할 때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이 좋은 신축 배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신축 배관에 관한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공사를. 근데 그래서 신축 배관을 도입하기는 했는데 성능 인증을 통해서 도입하기는 했는데요. 기준 자체는, 이게 길이 기준 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 부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방호해야 되는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이내, R 있죠? 수평거리 R. 그거 이내만큼만 신축 배관 길이를 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 거? 그 문제를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평거리 자체는 무제분의 1.7, 일반 구조 2.1, 내화 구조 2.3. 이거는 이제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이고요. 103. 근데 그 형식 승인에, 아니, 성능 인증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신축 배관 길이를 3.4m로 약간 고정 3.4m로 해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103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형식 승인에, 그러니까 성능 인증에는 다른 값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해요. 다른 값으로. 길이 제한 이유는 그겁니다. 마찰 손실 때문에. 자, 마찰 손실은 크게요. 주 배관 마찰,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 있죠. 구부러진 데는 무슨 손실이요? 부차적 손실. 그쵸? 부차적 손실. 구부러짐이 용이한 신축 배관에는 부차적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수 반경, 요 길이, 제한된 길이만큼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 장 쓰는 게 문제였겠네요. 그쵸?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게 문제였겠네. 답은 너무 짧으니까 한 페이지를 쓰는 게 문제였겠네요. 방화댐퍼 성능 및 시험 기준이 또 나왔네요. 자주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이라고 했죠. 저기 기준에 있는 성능과 시험 기준 쓰라고 한 거죠. 우리 건축법에도 방화댐퍼의 성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은 하고 있어요. 뭐 비차열, 방연 그 정도 언급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 비차열 1시간, 뭐 방연 이런 것들은 여기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방화댐퍼는 잘 아시겠지만 풍도가 관통했을 때 거기를 막기 위한 거죠. 풍도가. 근데 평상시는 잘 안 쓰겠죠. 화재 시에만 쓰니까. 그래서 방화댐퍼가 잘 구동하는지 안 구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방시설이 대부분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소방시설은 뭐 1년에 2번 있는 점검도 점검이지만 평상시 ITM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같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시설, 평상시에 시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내용이 두 가지죠. 성능 시험과 시험. 일단은 이거는 법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최고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딱 2줄로 나와 있습니다. 내화 성능 시험, 비차열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KSF 282에 의한 방연 시험, 방연 성능. 물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 줄씩 조금 더 써줘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비차열 1시간 있잖아요. 그럼 차염성 보는 거잖아요. 그럼 차염성 3종이죠? 차염성 3종 시험 중에 방화댐퍼는 면패도 안 하니까 이 2종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다. 한 줄 정도 더 써줘도 되죠. 실은 법에는 이 2줄만 딱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방연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준에 대해서도 법에 있는 내용을 되도록 이런 것들은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체를 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험 횟수에 대한 부분들이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되도록 써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시험 환경을 가지고 내화 성능 시험도 하고요. 방연 성능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체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화 성능은 첼로 크게, 방연 성능은 첼로 작게 그렇게 만들으라고 돼 있죠. 약간 더 하드한 환경에서 보수적으로 시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워낙 그 앞에 거는 누구나 다 쓰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조금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방화댐퍼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많이 들은 거, 중요한 거. 한 2-3개는 조금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무슨 이야기 써줘야 되죠? 방화댐퍼 하면?
겸용에 대해서도 한번 써줘야죠. 재현 겸용. 공조, 재현, 겸용하는 경우에 지금 그러면 공조하고 재현이 이제 저기 방화 댐퍼하고 두 개가 있는데 화재가 나면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댐퍼를. 그죠? 화재가 나면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면요, 방화 구획이 안 되고, 닫으면요, 재현이 안 되고.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간 정책을 해야 되겠죠. 화재 초기에는 재현 먼저 하겠어. 방화 구획은 살짝 놔두고 피난 먼저 하겠어. 재현 돌려가지고 피난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아가지고 방화 구획 만들겠어. 요런. 그래서 280도,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갈 때까지는 댐퍼가 열려있게 하는 중온도 퓨즈를 사용해서 이걸 제어해야 되겠죠. 그 문제랑 요 문제 정도, 요거 정도는 같이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연 성능 기준 있잖아요. 방화 댐퍼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도씨, 20파스칼에서 매분 5누베 이하로 누설되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방연 성능 기준. 근데 이제 방화 댐퍼인데요. 화재실의 연기 온도가 20도씨밖에 안 될까요? 압력이 20파스칼밖에 안 될까요? 사실 아니죠. 화재 온도도 막 몇백 도씨 되잖아요. 그리고요, 파스칼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 1000파스칼, 2000파스칼 기준 자체가, 성능 시험 기준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좀 있으나 마나 하죠. 뭐 이걸로 잘 동작해도 실제 화재하고는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네. 이것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문제네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두려울 정도예요. 왜요? 아, 이거 누구나 다 쓸 텐데 나는 어떻게 써? 그쵸? 누구나 다 쓰는데 나는 어떻게 써야 돼? 두렵습니다. 이것도 어디 나온 내용이죠? 아까 품질 인정 및 제품 거기 있죠? 관리 기준에 나온 내용입니다. 품질 인정 및 제품 관리 기준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부 마감 재료는 왜 중요한지부터 좀 살짝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연성, 난연성이 왜 중요하냐? 발화에 연관됩니다. 확대에도 연관됩니다. 독성 가스에도 연관됩니다. 플래시 오버에도 연관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향 주는 게 이 내장 재료, 마감 재료예요. 불연 재료. 불연 재료, 난연 재료요. K 있죠? 열 전도. 자, 열 전도 이거로 손실이에요. 전도를 많이 해야 자기 자체는 온도가 낮아져요. 전도를 많이 해버리니까. 근데 열 전도가 낮아요. 열을 많이 안 줘요. 그래갖고 발화가 빨리빨리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발화가 늦으니까. 발화가 늦으면요, 확대도 늦어요. 당연히 플래시 오버도 지연되겠죠. 그런 점들이 관련이 돼 있고, 이것도 어찌어찌 연결해가지고 수식 하나 같이 씁니다. 두꺼운 물체의 발화 시간. 그래서 불연 재료, 난연 재료는 K가 작아서 그러니까 발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발화 시간이 길어져요. K가 커서. 다른 말이네요. 자, K는요, 뭐죠? 열 전도죠. 전달하는 거죠. 전달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죠? 자기는 온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은 안 하는 거고. 그쵸? 그래가지고 발화 시간이 지연됩니다. 왜요? 전달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 조금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감 재료의 요구사항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화가 안 되고요. 발열이 없고요. 발연이 없고요. 유독가스가 없어야 돼요가 우리 마감 재료 기준이니까 같이 써주고요. 자, 이거는 건축 자재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요거 쓰기 되게 어려우시죠? 왜냐하면요, 여기에다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물어본 내용도 다 못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는 무조건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여기 강판, 심재 이야기도 하고 싶고, 실물 모형 시험도 하고 싶고, 그쵸? 하고 싶잖아요, 막.
여기 또 저기 불연 재료 기준도 쓰고 싶고.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거 다 쓰려면 시간이 부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건 성능 기준이니까 불연 재료, 난연 재료. 자, 불연 재료는 4가지 시험, 난연 재료는 3가지 시험입니다. 뭔 말이냐면 복합 자재는 난연성을 못 쓴다는 거죠. 난연재를 못 써요. 불연 재료만 써요. 준불연까지만. 그래서 얘는 시험이 4개, 얘는 시험이 3개. 여기까지만 다 써도 10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체 횟수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내용들은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네요. 위험성 평가는 기본 문제로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기본으로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물어본 거는 리스크 매트릭스랑 정량적 평가를 물어봤네요. 왜 물어봤는가 싶기는 해요. 근데 아마 위험성 평가 절차를 명확하게 조금 구분하고 있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험성 평가 절차는 항상 나오니까 무조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해저드 아이디. 그죠? 위험 요소 확인. 해저드 아이디. 이게 정성적 평가죠. 해적, 인터뷰, 와디프 시나리오 이런 걸로 하는 게 정성적 평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험 요소를 다 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요. 그 중에서 아주 위험한 거 위주로 얼마만 이 2번째 정량적 평가에 들어갑니다. 정량적 평가는 빈도 분석 한쪽, 결과 분석 한쪽. 이거 2개를 곱하면 리스크가 나오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리스크가 나오고, 이 리스크 표현이란 부분이 이거 3개를 표현하는 겁니다. 리스크 표현은 빈도랑 결과랑 에스티메이션 결과 3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왜 하죠? 평가를 위해서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평가는 누가 하냐면 높은 사람이 하거든요. 높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 몰라요. 그냥 가볍게 의사결정하게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OX만 치게. 그래서 리스크 표현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런 표현 방식을 쓰는 거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는요, 기본적으로 약간 정성적인 거죠. 근데 기본으로 하는 게 오른쪽에다가 발생 가능성, 왼쪽 위에 세로로는 빈도, 그러니까 그 결과의 그 중대성 있죠? 이거를 1, 2, 3 레벨로 할래, 5 레벨로 할래? 이건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개 값을 곱해서 그 사이에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인지를 정하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면 꼭 조치를 취해야 되냐? 아니면 무시할 만한 거냐? 이렇게 레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하라고 딱 던지는 거죠. 이게 위험도 매트릭스.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래서 정성적으로 하는 거다. 색상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산업안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방법이고요. 정량적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빈도, 결과 이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수치. 그리고 정확하고 이제 금융이나 보험 같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런 이렇게 작업 순서나 이런 그 이그젬플 그림 하나 그려주면 더 좋겠죠. 가능하시면 그 비교표는 표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잘 보이겠죠?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